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예.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 듯한 느낌이지만 사실은 한 분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오랜만에 호미로 내려왔습니다. 호미에서 여러분 공개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호미 29회 시작합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 바람이 불어와 내 눈을 간지럽히고 지나간다. 눈부시게 소식 기다리다 만난 그대와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오늘 카페 호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많은 분들이 봄과 함께 이렇게 호미로 내려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 선띠리 진짜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그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봄 기운이 확 느껴지네요, 이 호미에. 그 옆에 우리 용띠리, 오늘 너 저거 중 아니냐? 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인데 왜 왔어? 낙곱살 녹음 생각 없이 왔는데 낙곱살 하네요. 보니까. 그래? 왜 꼭 일요일 날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네네네. 어머, 소개도 안 해드렸는데. 네네. 목소리가 해주시고 그러나요? 네, 목소리가 좀 많이 듣던 그 유명한 유종일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글쎄, 나도 봄바람이 좀 나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나들이를 했어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우리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피자도 어느 피자 잘하는 집 가서 막 먹고 그랬었잖아요. 네. 경복궁역에. 경복궁 있는데 그때 괜찮으셨는데 수술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프셨어요? 제가 사실 네. 제가 건강이 네.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수술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네. 건강검진, 이게 여러분 건강검진 중요하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제가 콩팥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콩팥에. 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제 상급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신우암이다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회 뭐 이런 건 들어봤어도 신우암 이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처음에 이게 머리가 띵한데 기다리면서 이제 막 검사 여러 가지 받으라 그래서 네.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좀 괜찮은 거면 큰 문제는 아니고 네네. 이거 좀 독성이면은 뭐 거의 죽은 목숨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괜찮은 거였죠? 네, 다행히. 그러니까 다행히 네, 번지지도 않았고. 안 번졌다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소식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몸뚱이에 생긴 그 암을 가지고 이렇게 또 웃기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또 처음입니다. 신우회는 들어봤어도 신우암은 처음 듣는다. 이런 그래요. 아니 우리 이 티를 좀 선택이. 내야 돼요. 지금 교수님이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공개적인 방송에 나온 건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제가 이거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말 네. 예. 제가 사실이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몸 불편하고 그래서 일체 활동을 안 했는데 어제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제 그 옛 친구가 또 큰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병문안 간 게 제가 어제 처음 좀 나들이를 한번 한 거였고 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들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나는 꼽사리다에도 두 번째 나오시는 거예요. 2012년 3월에 민영화를 다룰 때 그때 나와서 그랬었죠. 이야기해 주셨었죠.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그 와중에 공저로 책을 내셨네요. 네. 예. 오늘 나는 꼽사리다가 바로 이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유종일 박사님 옆에 한 분이 더 나와 계십니다. 고기영 교수님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쑥스럽네요. 뭐 쑥스러우세요? 아닙니다. 근데 그 창으로 햇살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교수님 옆모습이 이렇게 딱 비치는데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고 교수님은 여기 처음 나오셔서 저희 규칙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저희는 뭐 석사든 박사든 학사든 뭐 대통령이 나오셔도 전부 띠릴로 통하는 그런 그 규칙이 있습니다. 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방송 진행을 하고. 예. 아니시면 그냥 아니,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 교수님은 곧딜. 예. 우리 유종일 박사님은 예전에 나오셨을 때 종딜로 통했었어요. 네. 그럼 종딜로 그냥 이렇게. 종딜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곧딜이 뭐야, 곧딜. 그래요. 고딩은 들어봤어도 곧딜은 처음이야. 그래요. 종딜, 곧딜과 함께. 왜? 선딜이 왜? 아니요. 뭐 말하려고 그러다가 왜? 넘어갈게요. 네. 그래. 우리 종딜님이야 예전에 방송 진행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도 활발히 하셨으니까 아는 분들 많으실 테고 우리 곧딜님, 우리 고기영 교수님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하실 듯한데 이번에 책 작업을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 종딜님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느 분이시나요? 네. 사실 오늘 곧딜이 주 게스트고요. 네. 저는 이 지금 방송 제목이 나는 꼽살인데 저야말로 꼽살입니다. 저 MB의 비용이라는 책 작업은 제가 조합장을 맡고 있는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기획을 한 거고, 네. 저는 이거를 기획을 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감초 역할도 하고, 김미아 씨 비슷한 그런 역할, 그런 거 한 사람이고, 우리 이제 고기영 교수님 우리 조합원으로서 네. 열과성을 다해서 이 책의 내용을 뭐 여러분이 합해서 집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게 자원외교 분야였거든요. 네네. 그쪽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조금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차차로 우리 곧딜님하고 이야기 MB의 비용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MB의 비용이라는 그런 책을 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테고요. 우리 함께 진행할 저는 여왕벌루나 순학진루나 김미화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 까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 약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방산비리 의혹에 대한 사자방 국정조사가 논란이 된 뒤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평소보다 많은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털뉴스 사이트에서 이명박 그리고 자원외교를 입력했는데
2007년 대선 후보 때부터 검색됐습니다. 에너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제가 만난 친구 중 상당수가 에너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외교를 다변화해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후 총리를 자원 외교할 사람을 세우겠다고 공언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적으로 일할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도 해외에 나가 자원 외교 등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의 역할이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 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새 총리 후보자 역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물론 대통령 되신 뒤에 활동을 하실 줄 압니다만 저도 그 못지않게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의 보틀렉이라고 할까 애로인 에너지를 풀어가는 데 힘을 합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명박의 자원 외교를 빙자한 영업이 시작되는데, 청와대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오늘도 숨가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4강 외교에 주력했다면 오늘은 자원 외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이어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들로 주요 의제가 자원 개발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여권 일부 그리고 야권으로부터 공세에 초점이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지식경제부 차관 기용입니다.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내정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쪽을 상대로 한 자원외교를 강화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동안 에너지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에너지 자원 분야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좀 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뒤, 즉 2011년 지난해 12월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CNK 마이닝이라는 우리나라 회사가 카메룬에서 4억 2천만 캐럿이나 묻힌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냈다는 겁니다. 2009년 김은석 총리실 외교안보 정책관과 지난해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 직접 카메룬을 방문해 기여했다는 내용도 선전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발표 전날 3,400원 선이던 주가는 16거래일 만인 1월 10일 16,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올해 4월 다이아몬드 대박을 터뜨렸다던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상품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없었고 수조 원어치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다던 광산은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0잔의 폭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오늘 MB의 비용 이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최근 서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분입니다. 바로 MB 각하입니다. MB 각하. 얼마 전에 회고록 내셨어요. 대통령의 시간 이런 제목이었는데
우리 띨띨이 중에 우리 용띨이 정도는 이거 좀 읽어봤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목소리 흉내도 내고 그래서 MB 각하 회고록 예. 읽어봤는지. 전 표지만 봤습니다. 표지만. 예. 이 책값이 좀 비싸요. 책값이.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나중에 백판이 돌지 않겠습니까? 뭐 괜히 그분의 그 수익을 챙겨드릴 필요도 없고. 제목이 MB의 비용이니까 MB 각하에 관한 책이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책을 내시겠다 생각을 하신? 재작년이죠. 재작년 그 가을에 늦가을에 그때 단풍이 좋을 때 등산을 하다가 이제 그 조합원들끼리 등산을 하다가 화제에 오른 게 그때 마침 이제 MB께서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행정관들인가 뭐 모인 자리에서 그 4대강에 녹조가 낀다는 것은 물이 맑아졌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서 유체 이탈 화법에서도 이건 한 단계 더 초절정. 진짜 초절정. 제가 좀 이런 용어에 좀 약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참 실소를 금할 수도 없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주둥아리 달렸다고 전문 용어를 쓰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자꾸 실례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막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네. 원래 가지고 아니 제가 아니고요. 그렇구나.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막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본인이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이게 무지에 헤매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이 MB의 비용 이 책에 많은 저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다. 지금 보니까 우리 고기영 교수님 말고도 김용진, 김학진, 박창근, 이후천 외 이렇게 써 있어요. 외에도 많죠. 예. 지금 이제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책 겉표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어깨에 지운 빚, 국고탕진의 전모를 밝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낙곱사리에서 다루려는 것은 특히 경제 쪽을 위주로 좀 얘기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MB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자원 외교하고 4대강 사업이에요. 그래서 1부에서는 자원 외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2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원 외교로 소모된 MB의 비용은 얼마인가? 이 문제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볼 텐데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고띨님이 주로 작업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원래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 많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지식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MB 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진짜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자 얘기가 나와서 처음엔 생각 없이 맡았어요. 이건 뭐 자원외교 훌륭한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뭐 쓸 게 있겠나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쓰면서 이제 빠져들었죠. 이거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니까 자원 외교로 소모된 MB의 비용은 전부 얼마쯤 되던가요? 이게 주로 공기업들이 자원 외교를 했는데요. 예. MB 정부 때 새로 시작한 사업 그게 한 60건 되고요. 그 자원 외교를 주로 했던 게 공기업 3사예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네.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세 개가 주로 했는데 이 3사만 30조를 썼어요. 그게 이제 MB 때 들어간 말하자면 비용인 거죠. 30조. 예. 새로 한 것만 30조라는 뜻입니다. 새로 한 거만 30조. 예. 그 지난번에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인양 비용 1,000억. 예. 이거 가지고 국민 세금 낭비하네 뭐네 뭐 이런 그 얘기 반대하는 그런 그 의원 나리들 얘기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자원 외교로 낭비한 게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300배입니다. 300배. 그러니까 세월호 인양을 30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곳에 막대한 돈이 쓰였는지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큰 손실을 본 게 어떤 건가요? 캐나다의 하베스트라는
그 석유가스를 채굴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를 석유공사가 샀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낭비 사례입니다. 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사를 총 4조 5천억 정도에 샀어요. 근데 그 회사를 살면서 원래는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그 회사만 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측에서 너무 서두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하나 걸린 거예요. 이게 호갱. 호갱 하나 걸린 거죠. 네, 이참에 네, 호갱님. 이참에 골치 아팠던 시설이 하나 있어요. 정유 시설이 있었는데 자기들 이거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네. 매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 이거를 슬쩍 끼어 팔기를 했어요. 아. 이거 안 사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역시 호갱은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샀습니다. 1조 한 500억 정도, 400억 정도에 샀는데 네. 여기서만 손해가 3조 7천억이 났어요. 근데 그 정유 시설이라는 건 뭔데 그렇게 손해가 많이 나는 시설인 거죠? 정유에 저 울산에 가면은요, 이게 원유를 가져와서 분리하는 거. 네, 석유로 만드는 거예요. 네네. 휘발유도 만들고 경우도 만들고 이런 시설을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매해 뭐 화재도 나고 고장도 나고 그 매해 말썽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이게. 네네. 이거를 덜렁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해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에 이게 석유공사가 인수해가지고 한 3년 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팔았습니다. 네네. 3년 정도 경영을 했는데 3년 동안 경영하면서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예. 1조 400억에 사가지고 1조, 1조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 3년 동안? 예. 비용으로. 비용으로만? 예, 예. 그러면 얻은 건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게 얼마에 팔았냐면 예. 1조 400억에 샀으면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저는 뭐 아무리 좀 2배 형편없지만 정도나 뭐 1배 정도는 더 뛰어야. 적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치워버려는 이게 거의 쓰레기 같은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인해서 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사니까. 한 30% 할인해서 팔면 좀 억울하죠? 억울하네요. 예. 근데 1조 400억에 샀는데 300억 정도에 팔았어요. 그나마 이게 정부가 300억에 팔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실제 내용을 보면 그 300억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부 보존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판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팔 때 그러니까 뭐 특약 사항으로 뭔가 거기다가 적어놓은 게 있는 거네요. 예. 특약 사항으로. 그러니까 300억에 파는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그 300억도 그 사는 쪽에다가 얹어주는 거죠. 얹어주는. 예.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한 푼 못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손 털고 나온 거네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1조 400억에 사가지고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다 날렸죠? 네. 그리고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비용이 한 1조 들어갔죠? 그 운영하면서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그거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것만 해도 한 2조 넘거든요. 근데 하베스트 사가 그 정유 시설에 한 1조 7천억 빌려준 게 있었어요. 예. 그거 전부 탕감해줬어요. 그러니까 대충 합치면 3조 7천억 나오죠. 왜 탕감을 해줘요? 그게 왜냐면 빌려준 돈인데 예. 그걸 탕감해주지 않으면 아니 지금 한 푼도 안 받고 팔려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빚 안고 누가 사 그러니까 탕감해 주는 거지.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 하베스트 건 말고 예. 굵직굵직한 거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많습니다. 많은데 두 번째로 다 굵직굵직해요? 예. 큰일 났네. 밤새겠네.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뭐 몇 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간 좀 눌러주세요. 잘못하면 우리 간이 붙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MB 자원내기를 보다 보면요. 네. 그 돈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요. 이게 한 5천억 적자는 아주 푼돈같이 들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들어보세요 한번. 네네. 이제 멕시코에 볼레어 구리 강산이라고 있어요. 구리를 캐는 강산입니다. 이게. 네네. 이거를 광물자원공사가 사는데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샀어요. 예. 샀는데 여기 1조 4천억을 되게 좋아하네. 1조 400억, 뭐 4천억 뭐 이런. 샀는데 네.
돈만 들어가고 아직도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응? 이게요? 예. 왜 캐면 되지? 안 굴인데. 돼요. 그게 어려운 게 네. 그 광산이 한 100년 전부터 예.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여기저기 다 파놓은 광산이에요. 아. 네, 광산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광산은 이게 쭉 굴을 파잖아요. 네. 팠더니 경제성이 없어서 얘 여기는 아니다. 그러면 새로 굴을 파는데 그러려면 그 굴을 다시 메꿔야 돼요. 아. 메꿔야 새로운 굴을 팔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네. 안 그러면 그 경로로는 다시 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막 이놈저놈 다 쑤셔놓은 광산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산 거죠, 덜렁. 어. 그러니 생산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아, 그럼 광산 대신 거기다 무슨 와인 바라도 하나 만들어야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팔 수도 없는 거를. 우리 호미 카페를 거기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시원하기도 하고. 시원합니다. 시원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호미로 굴파. 맞아, 호미로. 중간중간에 구리가 있으니까 네. 청록색 그 빛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끔씩 운 좋으면 금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발트도 들어있고 망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 괜찮습니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1조 4천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네, 생산을 못하고 있고, 네. 이제 지들 말로는 곧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얘기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혀 알 수 없고, 아마도,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손 털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1조 4천억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광물자원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요? 예. 근데 광물자원공사도 고민이 있는 게 네. 투자한 돈을 다 털고만 나올 수 있으면 아마 무리해서라도 할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돈이 더 들어가는. 예, 투자는 1조 4천억 했지만 이런저런 지급 보증을 한 게 있어요. 응? 이걸 다 합치면 1조 4천억이 아니라 2조 5천억이 돼요. 그 돈이 더 들어가야 예, 되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2조 5천억 털어버리면요,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분해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근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런 거를 그 외국에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알죠. 예. 이렇게 빈 예. 굴이다. 이건 뭐 하여튼. 예, 처음부터 알고 판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면, 근데 왜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처음에 광물자원공사가 이 본래 구리강산을 살 때 네. 미국에 있는 업체가 팔았단 말이에요. 어허. 응? 이 친구는 아까 똑같이 하베스트 건하고 이거 지금 해보니까 실패했는데 자기는 알죠, 실패라는 거. 예. 이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쓰레기인데 이걸 처분하고 싶은데 응? 어느 미친놈이 이거를 사겠어요? 안 사죠. 근데 갑자기 눈먼 고객이 하나 나타났어요. 호객님이 예. 나타나서 예,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타났어요. 이제 그게 광물자원공사라는 하느님인데요. 네. 이 하느님이 갑자기 신의 계시를 받고 광물자원공사가 무조건 샀습니다. 그래서 고딜님도 좀 웃기시네요. 어우, 진짜. 아니, 그래서, 고딜님의 얘기 들으니까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MB 각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좀 각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B입니다. 여러분, 귀염둥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 아닌가. 퇴임 2년도 안 됐는데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석육 찾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저렇게 말씀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재수없어. 성대모사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재수가 없어,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이건 조금, 정면에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원래 자원 개발은 예를 들면 광산의 구지가 정말 묻혀 있는지 조사하는데 4, 5년 걸립니다. 응?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5천만 톤이 묻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돼요. 네. 그럼 실제로 그게 예측대로 묻혀 있는지 아닌지 시험적으로 한번 채굴을 해봐요. 그걸 우리가 개발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 개발하는데 또 3, 4년이 걸려요.
해봤더니 운 좋게도 예측대로 묻혀 있어요. 그럼 본격적인 생산을 합니다. 예. 생산을 한 해 만에 다 끝내버리지 않잖아요. 10년, 20년에 걸쳐 생산하니까 그게 투자한 돈이 다 돌아오려면 생산 20년, 개발 5년, 탐사 5년, 그럭저럭 30년 걸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MB 정부 때 우리나라 공사들이 한 투자가 그런 개발이었는가 하면은 그런 개발은 거의 없어요. 석유공사를 예를 들게요. 석유공사가 한 17조 원을 썼는데 네. 그중에 95%가 이런 거 관계 없는 겁니다. 개발 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거 했냐면요. 이미 생산하고 있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예. 뭐 쉘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회사, 이 회사에 지분 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분을 샀으니까 당연하지. 지분은 매년 배당을 하잖아요. 네네. 매년 석유로 배당을 하든지 돈으로 배당하든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 성과 바로 나오죠. 성과가 바로 나오는 걸 매년 샀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었다. 투자를. 예. 그 배당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내 문제는 17조 원을 썼는데 배당금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지금 이걸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죠. MB는 좀 창의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좀 길고 이렇게 오래가는 그런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조 원을 투자하면 네. 매년 뭐 1%를 배당해 준다. 그러면 1,000억이 배당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그쵸. 얘기지만 네. 이게 안 나왔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따져봤더니 애초에 다 엉터리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자원 개발이 이럴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곧딜님 말씀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대통령이 예. 또 엄청난 세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예.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돈이 다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검증도 필요하고 또 뭔가 제대로 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 하던 사업과도 굉장히 다른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히 말하면 네. 자원 개발을 한 적은 없고요. 아. 자원에 투자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MB 자원 외교의 내용이에요. 돈을 투자했는데 배당이 없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 얘기는 네. 우리나라 공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이게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해서 망했잖아요. 그럼 누가 갚나요? 이걸 국민 세금으로 맺가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개인 기업이 뭐 자기가 마음대로 사업하다가 망한 거야 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하고. 네, 네. 공기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최경환 부총리가 하베스트 아까 얘기하셨던 그 석유 가스 채굴하는 예. 그 하베스트 인수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종딜님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제가 보고 말고 할 일은 아니고 네. 언론에서 제가 뭐 이번에 있고 어쩌고 하느라고 할 때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언론에 뭐 나오지 않았나요? 언론에. 본인이 그때 했던 발언들 뭐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해가지고 뭐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최경환 부총리 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MB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던 프로젝트다. 이 자원 개발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자가 그렇게 막 이루어졌는가? 근데 사람이 말이죠. 좀 투자할 때 우리도 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할 때도 욕심 좀 부리고 그러다 보면 대박 쳐야지 이런 욕심으로 투자하다가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그쵸.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무조건 다 이건 뭐 질책은 해야 되겠지만 이걸 뭐 국정조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할 문제는 아니겠는데 네. 이 최경환 부총리 뭐 한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뭐 석유공사 뭐 광물자원개발공사 뭐 나왔습니다만은 이 투자를 실제로 실행했던 그 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원래 마땅히 따라야 되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뭐 보이지 않는 그 윗선의 압력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무리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네. 뭔가 뒤에 검은 뭔가가 작동했다 하는 그런 정황 증거가 무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도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인가요? 네. 그 MB 정권의 그런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힘을 받아가지고 본인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건든 그 돈이 무서운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 꽁돈이고 이건 뭐 있는 돈이니까 그냥 펑펑 쓰신 것 같은. 근데 우리 이게 손띠라. 그냥 펑펑 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건 뭐냐면 지금 샀을 때 나중에 여기서 발생하는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거 인수하는 가격보다 기본적으로 비쌀 거다. 그러니까 더 남는 장사할 거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뭐 그걸 확신은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텔님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건덕지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뭔가 여기를 위해서 이익을 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그게 MB 형제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형제 사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뭐 이 힘이 작용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이게 과정에서.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공사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것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책임지마 해서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사회는 의아함에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선뜰님이 말씀했듯이 투자를 하려면 이게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100억 1000억을 1조를 투자하면 1조 5천억을 벌 수 있다. 이래야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1조를 투자하면 5천억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5천억 손해 보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수치를 조작을 합니다.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1조를 투자하면 1조 3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투자가 진행된 거죠. 사후에 다 밝혀졌죠. 근데 본인들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조작을 누가 지시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시한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지시한 사람이 누구겠으면 사장이죠. 공사 사장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라는 거니까 이게 과연 사장일까요? 지시한 사람이? 뭐 윗선 아마 더 윗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장이고 아마도 장관 그리고 MB 정권이 당연히 연루돼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장 정도의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하고 지금 이제 그 사장이 지시를 했다. 네. 그러면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저 자원외교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요때 좀 누군가가 책임질까요? 그 당시에는 내가 책임지마 해서 진행을 했는데 구두로. 네. 이제 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는 거죠. 네. 뭐 많이 해봤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모릅니다. 안 난다, 지시한 적이 없다, 이런 거죠. 최경원 장관도 같은 거예요. 만나긴 했는데, 그래도 잘해보세요라고 말은 했는데, 지시는 아니고 그냥 잘해보라고 한 거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면요. 이게 공기업은요, 직원이 한 명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전부 보고해요. 네. 그냥 마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쵸, 공기업이니까. 그런데 4조 5천억짜리 투자를 한다는데 사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투자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국정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할 때 여당에서는 참여정부나 그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도 넣어야 한다. 이게 이제 결국 조사 범위에 들어갔고 자원외교는 MB만 했냐. 전 정부도 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시작해서 MB 정부로 이어진 것도 있는데 왜 MB만 가지고 그러냐.
코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자원 내교는요. 네. 그 자원 내교를 했다고 해서 문제 삼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내교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원 개발은 우리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네. 그거를 문제 삼은 적은 없고 그건 잘했다는 거죠. 시작은. 근데 들춰봤더니 이게 자원 개발이 아니고 거의 이건 뭐 국가의 돈을 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닌 꼴이라는 거죠. 이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이거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MB는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고 그럼 네. 노무현 정권은 어떻게 했느냐? 자원 개발 투자를 했는데 문제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네. 이득이 났어요? 아이 그럼요. 예를 들면 네. 투자를 하면 이제 뭐 30년짜리 광산에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돈이 조금씩 돌아와요. 30년이 되면 다 돌아옵니다. 그런 걸 회수율이라 그럽니다. 네. 회수율이라 그러는데 노무현 정부 때 회수율은 60% 70%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아직 안 끝난 거. 네. 다음에 아직도 다 회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 넘는 것도 있어요. 이미 본전 채우고 남은 거예요. 근데 MB 때 새로 시작한 사례들을 보면 3% 4%란 말이에요, 이게. 회수율이. 예.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따지고 있는 거지. 자원 개발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고틸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걱정인 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돌아올 거, 그러니까 MB 자원 외교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도 어마어마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원 개발은 순차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1조가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얼마 투자한다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MB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밝힌 게 뭐냐면 2018년까지 앞으로 3년 정도 더, 3, 4년 더 31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투자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밑 터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이 31조 투자해봐야 이거 전부 삽니다. 그러니 지금 이거를 따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손띠라. 예, 아니 돈의 단위가 너무 크니까 이걸 듣는 분들이 큰 돈인 줄 알겠는데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31조라는 돈이 어떤 돈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한 1,500만 가구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00만 가구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1,000만 가구한테 3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당 이게 1,500만 가구로 환산했을 때는 한 200만 원씩은 돌아가겠네요. 그죠? 이 돈들을 밖에 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아무 성과도 없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을 챙겼다면 예. 이렇게 정말 뭐 이득도 하나도 안 나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챙겼다면 우리 고딜님은 그런 세력이 있다고 보세요? 자원 외교로서 이득을 챙기는? 세력보다도요. 예. 이득을 챙긴 건 첫 번째로는 지분이나 회사를 판 외국 기업이에요. 무조건 남겼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쓰레기 아니 지금 한 푼도 못 받는 정유시설 하나를 1조 원 주고 팔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겼습니까? 네. 그러니 그쪽에 엄청난 돈이 남았겠죠? 근데 그게 엄청난 돈이 남을 거라는 거를 우리나라 공사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사줬잖아요? 그럴 때는 검은 돈이 반드시 있습니다. 알고 비싸게 사주는 거잖아요. 우리 보면은 아니 5천억에 살 수 있는 거를 1조 주고 사줄 때는 다른 돈이 끼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돈들이 개입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 외교를 주도적으로 해나갔던 사람들도 뭔가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이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그거로 부족하면 뭐 검찰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국정조사, 검찰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박근혜 정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 MB의
그 자원 외교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사실은 국정조사에 여야 이제 외부 조사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이제 조사위원이기도 한데. 그러시구나.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거 밝힐 의지가. 없고요. 야당이 힘들게 밝혀보려고 노력하는데 매회 딴지를 걸거든요. 그러니 이건 밝히기 어렵죠. 지금 정부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자원 외교 이 지금 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 문제.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안고 있는 숙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사는 이게 계약이 된 돈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계속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검증하고 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 좀 딸립니다, 힘에. 그럴 힘이 없죠, 사실. 그럼 우리 선띠리가 좀 그 얘기 좀 해줘. 아까 일단 돈이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고딜님이 말씀하셨거든? 네. 그러면 손해를 최소화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국정조사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투자들이 어떤 경위가 어찌 됐든 잘못된 투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어쨌거나 급한 건 이미 이제 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속 돈을 집어넣고 있는 상태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투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 건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야 그리고 전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이게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국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 많은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기본적인 거지만 또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다시 한번 다 따져보고 더 이상 돈을 집어넣는 게 좀 오히려 정말 계속 헛돈만 쓰고 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돌아오는 건 없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피해만 커진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계약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쪽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국제법적인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더라도 중단할 건 중단해야죠, 지금. 종딜님. 아니 다른 거보다도 지금 오늘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된 이슈가 누리과정 예산 바닥났다 그래서 이게 난리 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이 지금 이거는 누리과정 예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들이 줄줄이 새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데서 무슨 정파적으로 여야가 그걸 다투고 앉아 있다는 거 정말 이 나라가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구리가 나올 것도 같고 안 나올 것도 같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 광산을 파면은 좀 이득이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진짜 30년 뒤에나 아는 거를 왜 지금 와서 따지냐 이러니까 또 잘 모르면서 또 어떻게 대들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애매한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기면 또 그냥 우겨버리면 그냥 또 국민들은 끌려가야 되는 건데 정말 자원 관련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막느냐. 우리 고딜님이 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좀 답을 주신다면? 저는 이게 MB 자원 외교를 쭉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제도적인 장치와 절차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못하도록 예를 들면 이사회 결의를 결치게 한다든지 주무부서에 승인을 필요로 하게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감사원이 사후적으로나마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법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무시됐습니다. 응? 그러니까 저 높은 푸른 기와집에서 푸른 광기를 딱 비춰주면 그게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 민간 기업이었으면 이거 투자해가지고 분명 손해볼 게 뻔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자원 외교를 공기업들이 저는 손을 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래서 공기업들은 앞으로 자원 외교를 하지 말고 민간 베이스로 하자. 사실 외국을 보면요. 공기업들이 자원 외교에 나서는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민주국가에서는 전부 민간들이 하거든요. 예. 돈 되면 네가 할 거고 안 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본주의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게 뭐 공기업 구조에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자원 쪽 뭐 공기업이라고 해서 투자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 가스공사다, 광물자원공사다 뭐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뭐 투자 쪽의 전문 공기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투자와 관련된 그런 공기업들을 육성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투자 대상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냥 뭐 국내에서 자원 개발해봤다고 해서 그 해외에 나가서 그 해외 자원 개발권에 관해서 우리가 전문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그냥 막 막무가내로 투자를 하는 투자 대상으로 삼아서 투자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이걸 중간에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제어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돈은 새는데 이렇게 콱 타이트하게 감시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지금 허술화되는 거 이게 매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MB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면 공기업 사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업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장 돈이 임명을 누가 하는데? 예, 대통령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게다가 쟤네가 막 쓴 돈은 나중에 세금으로 메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 민간 기업이었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채찍질을 한들 움직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못하죠. 돈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말 안 들어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점차 이제 우리 공기업 체제에서 민간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네. 근데 여전히 앞으로도 공기업이 한다 그러면 아무리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하더라도 이번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남겨진 우리한테 교훈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하여튼 이 MB 형제 사기단을 우리가 제대로 단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냥 말을 좀 세게 할게요.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새정치연합에서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 이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VIP 자원 외교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물론 뭐 이제 손발은 공기업을 시켜서 한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상득 지형이 왜 VIP가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상득 그다음에 한성수 외교부 장관 이런 양반들이 직접 그 나라 가서 뭐 이렇게 이 투자 계약을 맺고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었지. 네. 그리고 그걸 뭐 이제 알선을 해줬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 VIP 자원 외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45건이고요. 그 다음에 총 액수가 1조 4,461억 투자가 됐어요. 근데 회수액은 빵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물론 뭐 자기네들은 뭐 대통령으로서 좀 수월하게 뭐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겉으로는 폼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커미션 다 먹었을 거라고요. 특히 이상득 같은 경우는 지가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가서 뭘 했겠어요. 이렇게 보통의 대규모 이렇게 계약권을 승사시키면 국제적으로 상당한 커미션을 먹게 돼 있어요, 중간에서. 그게 자기가 직접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하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인들 계좌로 다 입금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오늘은 우리 MB 각하가 어디에 도대체 얼마나 썼는지
또 앞으로 MB 각하 때문에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이런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29번 정예진 엄마입니다. 우리 예진이는 12월에 태어났어요. 12월에 태어나서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자꾸 그런 게 따져져요. 애가 몇 년 살다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2월에 태어났으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한 살을 거저 먹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16년 4개월 살다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진이 납골당에 가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갔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나오라고만 했으면 나왔을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엄마가 나오라고 했었으면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누가 처벌된 사람도 없고 분명히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 우리 애 보내놓고 안 살려고요. 살기 싫어서 집에만 있으면서 매일 낮에도 술만 먹었어요. 이러면 갈까. 근데 이제 같은 엄마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예진이를 어떻게 보냐. 억울하게 갔으니까 그걸 풀어주자. 그래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도 사실 사람들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위로한답시고 그냥 애 운명이 이러니 받아들여라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운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운명이 아닌데 애들을 억지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프게 해서 애들을 보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요. 우리 예진이 성격이 다들 애들이 좋았잖아요. 우리 예진이도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였어요. 꿈도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어서 확실하게 버킷리스트에도 20살 되기 전에 데뷔해서 뮤지컬 배우 되는 거 그래서 수학여행 가기 전날에도 연기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시간 아깝다고 수학여행 가면 며칠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날도 늦게까지 연습하고 집에 늦게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꿈 많았던 애들을 꿈 펼쳐보지도 못하게 누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그걸 밝히고 싶은데 너무 힘이 없어요. 엄마들 사실 너무 벽이 높은 것 같고 정말 속상하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여기에서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1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2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MB의 비용을 계속 파헤쳐 봅니다. 여기서 나는 꼽살이다 호미 29회 다음 주 2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 우리 아니 여기서 종딜님. 자원 이렇게 다 하고 저 4대강도 또 다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책 안 사보면 안 되는데 책 사보셔야 되는데 책을 꼭 사보셔야 됩니다. MB의 비용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